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사망자와 위중 환자도 늘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피해도 커지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국면을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되고 국민적 불안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전국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긴급 지원 대책과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경북 지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방역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를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한 추경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비비와 추경 가리지 않고 긴급 재정 투입에 협조할 방침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보면 당국 대응이 한 발짝, 두 발짝씩 계속 늦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의 뜻을 보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정부 대응을 놓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확산 일로인 코로나19 사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이슈 토론에서 집중 모색해봅니다. 먼저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자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부터 우선 좀 현 국면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또 김대하 이사님께서는 요즘 연일 TV에 나오셔서 해설하시다 고생이 많으시던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시작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냉정하게 현군을 좀 평가해 주시면 우리 신 교수께서 먼저 좀. 예, 지금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확산세이기 때문에 절정기를 향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죠. 아직까지 어느 상황까지 안정세가 될지 언제 꺾일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뭡니까 그 JP 모건 보고서 보니까 3월 20일 날 정점을 찍고 그때까지 최대 감염자가 10,000명이다 이렇게 예상되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JP 모건에서 굉장히 이제 해외에 유수한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추산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완전히 반영이 된 건 아닐 거고요.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환자가 확산되기 시작한 건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30명 정도까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이후에 약간 주춤하다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 내지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석이 어렵고. 자,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경제 걱정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맞습니다. 회식도 안 하려고 하고.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죠.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심지어는 극장까지도 네. 이제 폐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출입 가운데 특히나 이제 수출과 내수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갈 거냐,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점점 이 확산 속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신용평가사 가운데 이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두 곳은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6%로 각각 낮췄습니다. 여기다 더 비관적인 투자은행들도 있어요. 모건스테이니,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창궐한 이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6개월 이상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가 올해는 제로 성장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로 이게 성장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7년 3.1% 성장, 2018년 2.7% 성장, 그리고 지난해 2%, 올해만 하나 이제 2%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3년 연속 최장기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코로나가 이게 중국 사태가 심각했는데 우린 중국을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랄까 여기 뭐 적반하장입니까? 우리를 더 우리 걱정하고 우리의 대응이 느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은 좀 진정세입니까? 그래서 환구시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한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확연히 진정세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중국 당국은요.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마하게 생각해요. 네. 압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환구시보는 극렬하게 중화민족주의, 애국주의, 배타적인 입장을 뚜렷이 하는 거거든요. 일본 언론은 환구시보를 인용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언론만 환구시보의 자극적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좀 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진전세로 들어간 거 맞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고 이번에 한국이 중국한테 가장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보온 리스트라는 것을 중국이 작성을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한국이 가장 고마운 국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중국 경제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상황에서 경기까지 안 좋게 되면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미 벌써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온 리스트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고맙게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것을 과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경기를 다시 한번 부양할 수 있는 중국을 잘 활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정부 대응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김상희께서 한 30명 선에서 잘 관리가 되었고 또 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 대응이 참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 정부 대응책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갑자기 상황이 급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의료계에서는 좀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이 상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 질병의 경과 역시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30번 환자, 29번 환자 나오기 전인가요? 네. 28번부터 사실 한 4, 5일 정도 환자가 안 나오면서 굉장히 낙관론이 일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일경부터 환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계속 하루에 2배 내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19일에 감염됐던 19일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확진이 된 환자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인 잠복기 한 4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4일이라는 거는 결국 한 3에서 5일 내지는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잠복기가 제일 많을 거라는 거고 그 환자들이 그럼 잠복됐을 시기를 한번 역추산을 해보면 우리가 환자가 더 안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경제가 걱정이니까 나가서 행사도 하고 방역하면서 열심히 하세요라고 정부에서 했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갑자기 반전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기까지 약간 그 텀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낙관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현재까지 정부 대응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정부가 워낙에 메르스에서 우리가 감염병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준비도 되어 있었고 나름의 자신감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29번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을 그 전까지에 잘 방역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라는 거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나라의 그 진단검사 시약이나 키트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네. 또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감염병 대응 능력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감염병이란 속성을 보면은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고 실제로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 전파력 이런 것들이 기존의 감염병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의료나 아니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죠.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심각 단계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정부의 그런 행정 관료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의료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고 네. 다른 팩터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더 엇박자가 나거나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해서요. 그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태일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정부의 대응책, 중국과 좀 비교도 괜찮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경이롭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일파만파 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진단 검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건 일본이라면은 도저히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많이 놀라워하고 중국에서도요. 사실 사회주의가 중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물리력으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쉽지가 않을 텐데 한국은 기타 다른 나라보다도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물론 중국처럼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체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네. 미국에서도 전문가라든가 유럽의 전문가들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한국이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미국에서라면은 이와 같은 대처 능력은 거의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철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두 번의 이런 감염병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방역적인 측면에서 외국에서 굉장히 한국의 이 선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는 사실은 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이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심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특히나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 경제적 침체를 꼽으라면 사스 상태는 6개월까지 갔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석 달까지 갔습니다. 네. 당시에 추경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를 조금 방어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소상공인입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가운데 10분 가운데 97%가 넘는 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영향을 집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지금 가장 생각한 게 대구 경북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아무리 예배 방식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밀집해서 바닥에 앉아서 보는 그 상황이 좀 특이하다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염되고 감염되고 또 그분들이 또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좀 전형적인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런 확진자 수가 높은 것도 결국에는 이 감염병이 종교와 결부되면서 전국 지부로 전파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네.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특히 이것이 밀집된 공간에서 폐쇄적으로 일어났다. 네. 그리고 이 종교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통성기도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밀접 접촉 상황에서 비말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계속 곳이었죠. 교화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종교라는 건 포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밀한 방식으로 포교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100% 바이러스에 그런 노출된 분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또 네. 어려운 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특정 집단 감염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확산 속도는 다른 경우보다 빠를 수밖에 없다는 네. 게 뭐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청도에서도 그렇고 이 뭐 청도 대남병원인가요? 거기에서 처음 이렇게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감염원 현재 대구 경북 감염 경로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현재 이제 폭증한 환자 가운데 한 70% 정도가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네.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그 사이에 서울이라든지 경기 뭐 이런 기존에 환자가 많지 않았던 곳에서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역학적 연결고리를 또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 국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WHO에서 그 WHO 총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에서 사실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상태로 그냥 회복이 되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역학적 연결고리 플러스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정 사람들만을 가지고 후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어떤 신천지 교회라든지 대구 경북에 국한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네. 교회 감염 같은 경우는 아까 신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종교 시설은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근에 보면 한 교회에서 교인들 한 30명 정도가 집단 감염 보고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렇죠.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종교라든지 어떤 다른 밀접한 어떤 행사였다면 과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물론 신천지란 종교가 뭐랄까요? 뭐 사실 익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갖고 있고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좀 안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적인 당혹감,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시설, 그 종교 집단만의 어떤 뭐 비행 내지는 그런 걸로 이제 치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네.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을 이제 뭐 어떤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과연 그분들이 처음 감염된 감염원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아직 이제 밝혀지지 그렇죠. 않은 거죠. 워낙에 저 종교 단체가 좀 비밀스러운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감염원이, 같고요. 예, 네. 명확하진 않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신천지에서 이제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해가지고 당국에서 그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경기도에서도 강제조사 착수해가지고 명단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뭐 좀 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제출한 명단과 실제로 이제 그 확인을 하면 약간의 지금 오차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아직 감염원이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전 국민이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 측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경기도 내 일반 지자체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그 숙주 감염원이 어디인지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 정부 정책에 분명히 협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혹시 또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뭐 중국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한중일 3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특히 우려하는 것은요. 한중일 3국 중에서 한국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된다라는 우리만의 두드러진 것은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중일 삼국 중에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국이 종교색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또 종교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에서도 1990년대 옴 진리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인 사건에 갖고 신주쿠에서 뭐 수백 몇 명이 그 가스를 살포해 갖고 죽였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종교 탄압당했다고 해가지고 누른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게릴라식으로 해갖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통해 그 홍역을 통해서 종교색이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종교 활동이 그다지 자유롭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종교와 관련됐고 또 한국 사회 안에서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더 애먹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는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처를 잘 따르지 않는 중국은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반정부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딱딱 뭉쳐서 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정부를 중심으로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일본 측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일단 정부 정책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반정부적인 사람들이 일탈된 행동, 집회를 계속 강화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라든가 이제 종교와 관련돼서 탄압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이 더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민감하지만 주의 깊게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정부 정책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협조해야 된다. 네. 뭐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대응책으로 최선의 대응책 뭘 해야 할지 각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요. 네. 예, 우선은 지금 뭐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예.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 자원을 총 집결해서 그쪽에 있는 확산세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네. 여러 대구 의료원의 뭐 병원장님도 그러셨죠.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리고 마스크조차 부족하다. 그만큼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감염 위험에 노출이 높다는 상황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의료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물자들에 대한 총력을 우선은 해서 대구 경북을 통제해야지 그 다음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에는 뭐 네네.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고요. 저희 뭐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 병원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자원의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빠르게 선별해서 그런 음압 격리시설로 보내서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요. 네. 그러면서는 전국 지부에 지금 호흡기 환자랑 그다음 기존의 질환자들, 중환자들이 섞여서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호흡기 환자를 볼 수 있는 특정 병원이나 안심병원, 안심외래를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지금 어떻게 뭐 서울에도 지정돼 있습니까? 그런 안심병원 이런 게?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다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동네 의원 가기 어렵거든요. 동네 의원에서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가 있는 큰 종합병원 중심으로 감기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지금 뭐 저희도 선별 진료소 외에 다른 그런 위험 인자가 낮은 분들은 안심외래라고 해서 병원 밖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 병원에 그런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요. 그 환자들 사이에서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시스템을 분업 그리고 현업 시스템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김 이사께서 보시는 현재 어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대응책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는 것은 기존의 전략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증상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외국을 다녀왔다, 외국의 위험 지역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마주친 사람 중에 발열 내지는 기침 호흡기 이런 질환, 호흡기 증상이 네.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의심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던 건데 현재는 이제 더 이상 뭐 여행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지역사회 증상, 감염이 됐으니까. 감기 증상만 네. 있어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선 상당히 저명한 저널들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 NEJM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네. 여기에 이제 두 편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논문 두 가지가 다 무증상 전파의 가능성을 강하게 이제 네. 지지하는 논문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 있다가 독일로 소환된 독일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오히려 이 확진이 안 되었고 무증상자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확인이 되었고요. 네. 중국에서는 환자들의 이 상기도, 그러니까 코랑 이 구인두라고 해서 입 뒤쪽이랑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코 쪽에서 이상하게 바이러스 양이 많더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네네.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도 환자가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이 이미 증상이 심한 환자랑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초기에 상당히 바이러스가 많이 증폭된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는 결국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선별했던 기존의 전략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사이에 위험 지역을 통해서 경유해서 입국한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역사회에 이런 지역사회 감염에 어떤 씨를 일부 뿌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네네. 그것이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서 잠복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감안해 보면 시간이 좀 걸린 거죠. 네. 빙산이 올라오기까지. 그래서 이런 특성은 사실 기존의 우리 상식이랑은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또 의료계도 협조하고 있고, 특히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잘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일 네. 수 있고, 좀 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상대했던 것들보다 상당히 영민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 거예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지방정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총력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한두 수 앞을 내다보고, 미국의 CDC라든지 이런 데 자문도 구해보고, 네.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나리오를 짜와야 되지 않을까. 미리 생각합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 한 수 앞을 좀 내다보는 네네.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참 의료진이 너무 고생하셔요, 그러죠? 의료진의 지금 피로 누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태국 경북지역에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면서요. 한때 또 무슨 여당 대변인이 경북 지역 봉쇄 발언해갖고 논란됐는데, 그 봉쇄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게? 예, 뭐 정정을 하시긴 하셨죠. 네. 그러면서 봉쇄라는 의미는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국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런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으니 이들이 더 전파되는 거를 차단하겠다라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 소모다. 그러니까 차단의 의미지 뭐 물리적으로 봉쇄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건 어떻게, 전국에서 뭐 자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의사들이 예컨대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네. 지역에서 봉직, 그러니까 취직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근무 시간 이외에 자원을 해서 지금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진료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당직도 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지금 대구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지역에서 지금 상당한 이제 공감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요. 도움의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임원진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지역에서 자원하는 선생님들을 좀 조사해서 일단 대구 지역에 지원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의사협회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함께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추경 편성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추경 편성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뭐 추경 편성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까지 발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대책을 좀 정책으로 세워야 됩니까? 일단 뭐 추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가재난재정법상 네. 이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이 경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추경 요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죠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당초 이 4월 선거 앞두고 퍼주기 아니냐, 포퓰리즘이다라는 논조에서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추경 편성을 도대체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어디에 쓸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03년 이 사스 당시에는 한 7조 5천억 원 정도 추경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11조 5천억 원 남짓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사태가 과거의 이 전염병보다는 더 파급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는, 그러니까 한 10조 원 플러스 알파, 20조 원 내외의 이제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정작 이 돈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과연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이 쓰여지겠냐거든요.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건 소상공인입니다. 네. 소상공인은 삼중고예요.
일단은 뭐 장사 안 한다고 임대료가 안 나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재료비는 중국산 비중이 높은데 이 중국산 물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재료비 치닫고 있어요. 손님 안 온다고 재료비 안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소상공인들은 선제적으로 좀 도움을 달라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감염자 수와 확진자 수가 만일 14일 이내에 격리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 달어치의 생활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현재는 이제 예비비라고 해서 정말 1년 동안 국가가 예상치 못했던 비상금조로 갖고 있다가 쓰는 건데 이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고도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일부만 추경 용도에 맞게 쓰고 나머지는 지역 SOC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만큼은 예산 편성 규모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이 예산이 시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그럼 여부를 어디에다가 지원해야 됩니까? 소상공인들 뭐 직접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죠? 28일에 지원책이. 1차 정부가 이제 경기보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금융, 세제, 예산, 규제 혁신 등이 총 동원이 되는데 일단 내수 소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해도 했었습니다만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깎아준다든가 네. 아니면 세금 감면. 그렇습니다.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이제 사용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네,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 그 건물주가 네. 임대료를 깎아준다면 적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송 교수님께 이런 걸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중국인 기피에서 이제 한국인 기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 코리아 포비아라고 하고요, 그죠?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자꾸 생겼고 중국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격리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중국에서 한국인 격리,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동등한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만 그런다. 마스크 200만 장 받고 한국인만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매스컴에 잘못 오도돼 가지고 적반하장이구나라고 또 오해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자기들이 데이터라든가 자기들은 1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한국과 그 전면적으로 공유하면서 한국이 진화가 돼야지 중국도 진화가 더 빨리 될 것이다라는 네. 것 알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리는 없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매스컴에서 좀 너무 일부적인 그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좌우되는 면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런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중국 정부 입장은 그런데 일부 지방 정부에서 특히 이번에 뭐 웨이하이시에서 한국인 강제 격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의 어떤 일부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한국인을 격리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뭐 중국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보십시오. 네. 저도 그거 압니다.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웨이하이에서 한국인만 격리가 한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모든 외국 국적을 다 한국발 동등하게 입국자 전원을 예, 동등하게 검사하고 동등하게 격리한 것인데 네. 한국인만 그랬다고 우리 언론이 보도하니까 네. 우리는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한국인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격리 조치하고 하는 게 어떤 뭐 타당한 그런 조치라고 중국에서는 보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감염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중국이 다시 불이 붙게 되면은 또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국에 더 불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라도 끄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것이거든요. 물론 지방 정부에서 한국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중앙 정부를 통해 갖고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원만치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어느 한쪽이라도 진화가 빨리 돼야지 우리에게도 유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그와 같은 자세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좀 얘기 나왔으니까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의사협회에서는 처음부터 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그걸 뭐 7번이나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계약을 맞으니까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올 테니까 그런 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른 또 전체 어떤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우리 김 이사님께서도 먼저. 일단은 좀
사실을 바로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중국으로부터의 들어오는. 그래서 아까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만 격리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모든 외국인 네. 다 격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만 특별히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약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굉장히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것.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우리에서 가는 비행기에 있는 탑승객들을 격리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국이 저도 배은망덕하거나 한국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엔 중국인을 보호하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관점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월 말에, 1월 26일에 첫 제안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강경하게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거듭 당부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어떤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서 입국을 제한했을 때 설령 완전히 막진 못했더라도 충분히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처음보단 못하겠지만 여전히 이런 입국 제한 조치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인 플러스 중국발 어떤 외국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금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감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입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 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합당하다고 보이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시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유입되는 그런 바이러스의 가능성과 우리 내부에서 퍼지는 그런 바이러스의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입국 관리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또 갑자기 중국 유입 막겠다 이러면 또 뒷북 대응이다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중국 유입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높이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 물론 입국되고 지금 몇만 명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게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 이사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월 말에 우리가 그러니까 2월 초 이때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염원이 계속 유입이 되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만으로도 이 정도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원이 유입된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을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검역은 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을 걸러냅니다. 열도, 체온도 재고요. 증상이 있으면 자가설문지로 해서 걸러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감염원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성,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데도 전파력이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들어오더라도 우리 신천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슈퍼 전파자가 되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감염될 수 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조치를 일단 취하자.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게 좀 오버였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중의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자는 거고요. 아까 우 교수님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중국 사람들도 대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 갖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로 하여튼 봤을 때도 어떤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제 개학하면 또 유학생들이 대량 대거 몰려올 테니까 지금이라도 좀 중국인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으로라도 좀 오염원 감염 차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처럼 네. 우리도 자주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줄곧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지금은 소강국면으로 갑니다만 우한 이외에 후베이성 이외에도 막 봉쇄를 취하는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 모든 외국적을 네네. 동등하게 격리하거나 검역을 강화한다라고.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그렇죠. 예. 중국에서 후베이성, 그 외에 만약에 후난성이라든가 아니면 똥배성 같은 데도 봉쇄를 하게 된다면요. 중국은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희 정부, 너희 중국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에 대해서도 모든 외국인을 검역을 강화하겠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저는 항상 보면 우리 그 매스컴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보도하다 보니까 정부가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냉철하게 너무 중국 눈치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주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쪽으로만 중국인 여태까지 보면은 중국인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들, 중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인철선생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좀 늦었죠. 좀 더 빨랐다면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의사협회 얘기처럼 이제 중국을 거쳐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하고 검역하고 입국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물론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상태는 더 호전될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역 내 감염이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에 하나 이런 걸 한다면 우리가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 지난해 말부터 뭐 이런 이제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BTS,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였고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는 중국과 똑같은 이제 확산국으로 보면서 이제 관광, 이제 제한국가, 여행 제한국가로 지금 우리를 지금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혁파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처를 잘했던 것처럼 이 확산 속도를 좀 줄여주고 코리아 피포비아를 좀 해소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어떤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어떤 일들, 그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들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1339로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포화 상태 어렵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거나 또 좀 열이 있거나 또 뭐 콧물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감기약을 먹고 조금 기다려라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 상황에 따라 지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네. 현 시점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네네. 1339 통해서 안내를 받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네. 아마 그냥 병원에 가신다 하더라도 곧바로 진료 보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대구 경북 지역 외의 분들, 다른 지역은? 다른 네. 분들도 많은 그런 감기 증상 호소하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증상 있는 분들 다 검사해드리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 병원도 증상 있는 사람은 검사하자가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그런 의료 자원이 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검체 채취를 하는 사람이나 진단을 하는 그 검사 프로세스가 정립된 병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가시지 말고 우선은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 조금 더 지켜보라는 거죠. 하루 이틀 또는 3, 4일 그런 증상을 지켜보면서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네. 그런 악화되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곧바로 그런 1339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있는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게 네. 지금까지에서는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은 또 이렇게 뭐 저 완치가 되는 거죠. 그 계신 데에서도 이렇게 완치가 되는 환자들이 나오고 예, 있죠. 저희 병원에서도 3명의 완치자를 그 퇴원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한 분은 뭐 폐렴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칼레트라라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썼지만 네. 나머지 두 분은 그런 자연 회복 과정에서 오신 걸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좀 감기 같은 증상이 좀 있을 때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한 처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우리가 사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빨리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할 수 있는 어떤 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검사는 하루에 어느 정도 제한된 양을 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 증상이 심하고 많이 의심되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컨디션이 양호한 분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고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열도 고열이 아닌 분들이라면 네.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당뇨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분이라면 집에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경과를 보면서 네. 판단하시는 걸 권유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라는 거고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심장, 폐 이런데 원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나오고 있는 보고를 보면은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심장 같은 경우 뭐 중국에서 뭐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는 환자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미국 심장학회 같은 데서 이제 제시한 그런 의견을 보면 원래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 같은 거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는 분들은 증상이 좀 가볍더라도 조기에 찾아가셔서 139 안내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비교적 이제 젊고 건강하고 컨디션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증상을 좀 조절하시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 일단 건강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치유로 된다고도 하는데 이게 전파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낮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뭐 치명률, 치사율은 그런 감염병 확산이 종식된 다음에 사실 통계를 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다른 기존의 질환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도 우한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뭐 3, 4%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뭐 0.16% 그래서 네. 1% 미만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집단 감염 사태가 되면서 한 1%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그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위험인자가 고령, 기저질환 그리고 나중에 발견돼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만큼 의료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하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그 치명률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뭐 그래도 자가 치유될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최선의 뭐 방책이라는 것도. 예, 바이러스가 보통은 들어왔을 때 스스로 그렇게 싸워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시점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시고요. 뭐 극단적인 음주 이런 것들 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이거 뭐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됐다 이런 것도 좀 돌아다녀서 이게 사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정말 가짜 뉴스가 제일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네. 경제는 심리라고 했는데 지금 제주행 편도 티켓이 3,000원에 나왔어요. 3,000원, 3만 원이 아닌 그 정도로 지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KTX가 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중 이용 시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소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한데 극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위축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이건 결국 일자리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마트의 경우에 모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5년 이내 700여 개 점포 가운데 200개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기에 종사하고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를 기회로 어떤 꼬리 자르기 하거나 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오히려 소비자가 왕인 시대예요.
이제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저렴하게 다중시설 이용해도 오히려 깨끗한 곳입니다. 근데 자꾸 가지 말라고 이제 하니까 이게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낙인이 효과.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아, 저기 가면 안 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내가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 이게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께 여쭤보면 얘기했지만 독감 같은 건 이제 백신이 있고, 그죠? 또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곧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은 그 세계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다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뭐 그 가운데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 지금 미국에서 4월부터 임상을 실시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백신을 사실 이 사태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설령 임상 시험이 잘 마무리되고 거기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더라도 안전성과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관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도 1월 달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한 달 만에 지금 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임상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설령 8월 달쯤에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시판하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린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비슷한 사례로 사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스가 백신 개발 착수해가지고 상용화되기까지 한 2년 정도 넘게 걸린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백신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많이 개발 중이다. 네. 네, 그런 부분이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병을 타겟으로 한 치료제는 지금 아직 없고요. 네. 다만 기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약들을 써보니 효과가 있더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사용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리트라, 이게 이제 HIV 치료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약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항바이러스제. 원래는 이제 에볼라에 쓰려고 만든 약인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 써보니까 경증 환자에서 효과가 있고 무증상 환자가 증상 발현이 안 되게 하는데 효과가 있더라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이제 스탠다드, 그러니까 입증된 표준 치료라고 말할 거는 아직은 없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신 교수님 말씀대로 80% 정도의 환자는 사실 그냥 자기 면역 체계로 이겨내는 네, 병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치료제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치료제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수칙 이런 걸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뭐 좀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들 30초씩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수장. 네, 경제는 심리입니다. 이 경제는 순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멍들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다시 내 가족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경계심을 갖는 거는 경제는 좋지 않다. 내가 적절히 소비해야지만이 오히려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오수근 교수님께서요. 네, 저는 지금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은 사력을 다하고 있고요. 국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외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결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국난 때 외환위기 때도 근무하기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네네. 지금은 정쟁이나 논쟁이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국가와 정부와 의료진에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영 교수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예, 고생하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그럴수록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현재 밀접 접촉이나 대중 노출은 최소화하면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하 이사님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낙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다소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또 실제 거리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이 줄었다 이렇게 느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비관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개개인들은 지금 한 달 동안 많이 훈련을 했거든요. 네. 예, 생활 수칙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주의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당분간은 몸에 체화하고 담담하게 좀 맞서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든 것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보호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국민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국난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방역당국의 효과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적이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전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